방금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를 정의로 말씀드렸죠. 일단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읽어야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정확하게 읽어야 되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다 정리 및 기억을 한 상태로 문제를 풀러 갈 정도, 그 정도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정도, 인풋이 다 된 정도,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수능이 원하는 이런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이게 독해력이라기보다는 좀 스킬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스킬이 필요한 거죠. 빨리 머릿속에 꾸겨 넣어서, 근데 그게 넣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긴 내용을 머릿속에 꾸겨 넣으려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킬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그리고 선행을 하는 중학생들은. 고등 선행을 하는 중학생들은. 근데 이런 스킬을 이제 익힌다는 거는 어떤 토대가 잡혀진 상태에서 그 위에 성을 쌓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인풋을 어떻게든 꾸겨 넣어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시간 안에 그거를 막 OX를 해내야 되고, 막 어떤 문제는 추론도 해야 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스킬, 어떤 이걸 빨리 해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스킬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등 선행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긴 글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긴 글을 좀 빨리 읽을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긴 글을 좀 빨리 못 읽겠다, 나는 그리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좀 긴 글을 읽는데 나는 좀 읽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긴 글 읽는 게 싫다, 보자마자 딱 마음이 벌써부터 포비아가 있다, 포비아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벌써 싫은 거죠. 감정적으로 팍 이렇게 이런다든지, 아니면 어휘력이 좀 딸려가지고 내가 비문학집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2단어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독해, 이 비문학집을 읽어내려는데 모르는 단어 2단어 이상이다.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이거는 토대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그 위에 스킬을 아무리 이거 해도 잘 안 올라요. 진짜로. 제가 많이 고3 애들 가르쳐 봐가지고 아는데, 그러니까 이 토대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평균은 돼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엄청 빨리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어도 뭐 느리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어야 되고, 그냥 평범한 정도는 돼야 되고, 긴 글을 읽는데 딱히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어야 되고, 그냥 평범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비문학집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가끔 어려운 한자어나 뭐 전문 용어 나오면 그거는 모를지언정 나머지 이해하는 데는 처음 보는 단어나 그런 건 없고, 뭐 대충 다 아는 단어거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단어더라도 문맥적으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돼야 되고, 읽다가 뭔가 걸리는 단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기본 평균 이상의 그 토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초중학교 때 그 선행으로 하는 거죠. 그 독서 논술 같은 거. 예, 그게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 제가 그 앞에 영상 중에 국어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영상 올렸었거든요. 3개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 안에 잡소리를 좀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좀 영상들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들으시고 그냥 어디 이동하실 때 들으시고 그럼 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일단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그 소수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수능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신도 문제를 겪게 돼요.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수능 국어 독해력, 이 스킬풀하게 이 1번과 2번이 이제 수능 국어가 요구하는 독해력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하게 될 이 수능 국어가 원하는 이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어떻게 스킬을 길러야 되냐라는 거는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거는 뭐다? 이 토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앞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스킬을 쌓는 이 고등 선행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제가 빠르면 중2 여름방학 아니면은 중2 겨울방학부터는 하는 게 좋겠다. 요때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때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때 예,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때 영상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 뭐 예비 교재 이런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애가 좀 똑똑하면은 이제 고1 교재 모의고사로 아예 그냥 들어가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게 될 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 방식을 이제 그때부터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은 계속 읽혀주시고 따로 독서는 계속 시켜주시고 독서도 뭐 비문학 독서가 따로 있고 뭐 문학 독서가 따로 있고 둘 다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제가 영상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 영상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 어쨌든 지금부터는 요 중2 여름 혹은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고등 선행 어떤 스킬로 연습해야 되나 이제 그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때 하는 뭐 독서 논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비문학 문제집을 이제 사셔가지고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비문학 문제집은 일단 모의고사 기출집으로 이제 사실 거잖아요, 그치? 모의고사 기출집으로 사시겠죠? 모의고사 기출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기출집 있잖아요.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가 조금 부족하다, 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고등학교 예비교재 있어요. 고등 예비교재. 저는 EBS밖에 몰라가지고 뭐 그냥 일반 사설 출판사에서 나온 예비교재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EBS에서 예비교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난이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애가 진짜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모의고사 기출집으로 연습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적응을 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니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교재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중학교 거보다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사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비문학은 암기 영역이 아니에요. 암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 성적이 안 올라요. 암기 영역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트레이닝을 매일 해줘야 돼요. 매일. 왜냐면 이건 약간 두뇌 근육을 쓰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막 암기하고 머릿속에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독해를 해 나가는 어떤 그 트레이닝을 그 두뇌 근육을 써가지고 뭐 또 독해력이나 뭐 사고력이나 하여튼 뭔가를 막 써가지고 매일매일 그 새로운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트레이닝을 매일 해줘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죠. 4년 뒤에 월드컵을 위해서. 약간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몰아치기를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라는 건 매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2지문 정도가 좋아요. 하루에 2지문. 사실 저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때 성적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혼자 자습을 해가지고 어디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해가지고 저는 그때 하루에 3지문 했었거든요. 저는 좀 지독하게 했었어가지고 3지문이 이게 말이 3지문이지 시간 재고 머리 써가지고 읽고 풀고 그 스스로 고민하면서 막 오답 처리하고 하면 이거 한 지문당 어려운 지문을 1시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3지문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는 3지문을 사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3지문 정도 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좀 실력이 매일매일 쌓이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지껏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하루에 3지문 하라 그러면 애들이 못해요. 일단 너무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역효과가 나니까 2지문 정도로 이제 현실적인 어떤 타협인 거죠. 2지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조금 마음이 힘든 날은 하루에 2지문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매일 2지문 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애들한테 현실적으로 2지문 시킵니다. 근데 하루에 1지문은 그거는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이나 오늘은 조금 쉬는 날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1지문 하고 쉬라고 얘기하는데 1지문 정도로는 글쎄요 유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지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국어가 급하다
상위권 학생인데 국어만 못한다. 나는 지금 국어가 상당히 급하다. 이러면은 이제 하루에 3지문씩 투자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하루에 2지문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마더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기출문제집에 종류가 많아요. 꼭 마더텅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강의할 때 마더텅을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마더텅이 좀 편해가지고 그냥 마더텅으로 말씀드릴게요. 고1 기출문제집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그 시중에 마더텅이나 어쨌든 기출문제집을 사러 가시면은 비문학 문제집을 사고 싶으시면 독서라고 써있는 걸 사셔야 돼요. 저희 때는 비문학이었지만 이제 이름이 독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라고 써있는 거 사시면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집 사실 때는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 뭐 기출문제집, 독서 이렇게 된 거 사시면 되고요. 고3 기출문제집을 사러 가시잖아요. 고1은 이렇게 되는데 고3은 2027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27 수능 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1 연도가 돼 있어요. 내년 연도가 써 있거든요. 그걸 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올해 거예요. 어쨌든 또 쓸데없는 여담을 하고 있는데, 마더텅을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출문제 사셨다.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보시면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또 어떤 책은 또 복합 지문을 또 나눠놓은 책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인문만 나오거나 사회만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이랑 예술이 짬뽕된 지문 나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복합에다 집어넣는 기출문제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역이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 돼요.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이 한 영역의 지문, 인문이 쭉 나오고 책이 쭉 나오고 나서 사회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문, 만약에 이걸 그냥 책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게 되면 인문만 계속 풀다가 인문 끝나면 사회가 계속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집을 샀다 그러면은 하루 2지문 푸는 거니까 오늘 인문 첫 번째 지문 읽고 풀고 나머지 한 지문은 사회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일은 과학기술 하나, 예술 하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내일 모레는 다시 인문 2번째 지문, 사회 2번째 지문 이렇게 풀고 이렇게 순환하게끔. 오늘 힘들어서 만약에 인문 2밖에 못했다. 그럼 내일 또 사회 2, 과학 2 이렇게 하면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순환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의 좀 영역의 문제가 골고루 매일매일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게.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선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중학교 애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중2에서 중3쯤 돼가지고 미리 고등학교 기출문제집에서 선행을 하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초반에 한 2, 3주 정도는 이렇게 그냥 하루에 2지문씩 풀리시되 시간 재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시간 재지 않고 근데 풀되 또 아무 생각 없이 읽고 풀면 안 돼요. 뭐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한국인의 감성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진짜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해하고 인풋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의 독해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시간 재지 않고 일단은 근데 나중에는 시간을 꼭 재셔야 돼요. 한 2, 3주 연습이 되고 나면은. 왜냐면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력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만 나오는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이랄까?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만 길러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진짜로 시간을 재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영역별로 그 지문별로 난이도가 달라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문제집 사시면 기출문제 위에 몇 분 이렇게 타이머 표시돼 있어요. 그거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중학생들은 이렇게 연습이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다. 고1이나 고2 정도 됐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비문학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부터 시간을 재고 풀어도 괜찮겠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과외 학생들 중에 중학생 때 아예 선행을 안 하고 올라와서 고1인데
내신만 주구장창하다가 이제 막 수능을 준비하려고 여름방학을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독해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몰라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이 친구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너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완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 한 최소한 2주 정도는 매일매일 할 때 한 2주 뭐 아무리 짧아도 1주 정도는 시간 재지 않고 머릿속에 다 인풋을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 보는 거죠. 그 처음에는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 게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문제 풀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시간을 인식하면 또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하다. 모의고사 여러 번 봐봤고 공부도 좀 해봤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친구들은 시간 되지 않고 바로 트레이닝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틀은 이렇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 나가면 되는가, 어떻게 이제 독해 연습을 하면 좋을까. 일단 하루에 2지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지문당 평균적으로 한 5, 6분 정도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6분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쉬운 지문은 거기 문제집에 다 써있어요. 쉬운 지문은 뭐 4분짜리도 있고요. 어려운 거는 뭐 10분 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평균적으로 그냥 노멀한 지문 한 5분, 6분 정도 생각하면 6분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풀 인문 1, 사회 1이 있다. 근데 각각 6분이라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핸드폰에다가 12분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12분 뒤 알람을 해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바로 문제 풀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인문하고 사회가 그 페이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인문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접어 놓든지 뭐 지우개로 끼워 놓든지 이렇게 시간 안에 바로 시험처럼 풀 수 있게 딱 해놓고 인문 쫙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사회 쫙 내려가고 해가지고 어쨌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시간 안에 풀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사회에 만약에 4문제라고 해보세요. 한 지문에 보통 평균 4문제가 딸리니까 뭐 한 2번까지는 풀었고 3번 읽고 있는데 만약에 알람이 울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냐, 일단 알람을 끄세요. 일단 알람을 끄고 나서 3번하고 4번은 일단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거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마치 틀린 표시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 싫어하거든요. 틀린 표시가 자기 문제집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 맞는 거 표시를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맞는 것만 표시하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뭐 되게 별난 애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저는 자기 자신한테는 조금 냉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남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남이 보면 좀 창피하긴 하겠다만 뭐 어쩔 거야. 내 실력이 느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일단 틀린 걸 이렇게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단 채점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일단 무조건 틀렸다고 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일단 안 맞았으니까 내게 아닌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나서 일단 틀린 걸 무조건 표시한 상태에서 아직 채점 안 한 거예요. 상태에서 그냥 시간과 관계없이 일단 쭉 풀어보세요. 어쨌든 간에 일단 틀린 걸 처리하고 나서 쭉 그래서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이제 그리고 채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채점을 할 때 그 빠답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 빠답. 빠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해설지 맨 앞이나 맨 뒤에 보면 그 빠른 정답을 보면서 4문제씩 딸려 있잖아요. 각각 지문마다. 빠른 속도로 빨리 채점을 해요. 이렇게. 채점 빨리 해요. 근데 최대한 답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점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문 하나 읽고 채점하고 이러면 문제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몰아서 풀고 한 방에 채점을 하시고 최대한 정답을 기억하지 마는 거죠. 해설을 안 보고 빠답을 보는 이유는 해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면서 읽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거는 이제 궁금하니까 바로 답이 보인다거나 이러니까 지금 나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 사고를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답을 보면서 이제 그것도 답이 기억이 안 나게 지문 2개를 한 번에 채점을 하는 거죠. 채점만 하시고 정답은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답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만약에 3번 지금 오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3번에 지금 2번이라고 했는데 틀린 거예요. 근데 보통 틀릴 때 애들이 뭐 완전히 아닌 답을 고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2번, 3번 헷갈리다가 이제 2번이라고 했는데 틀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공부 대충 하는 애들은
아 그럼 3번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요. 아 나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지금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독해라고 하는 거는 그 암기 파트가 아니에요. 제가 그 앞에 어떤 영상이냐면은 왜 국어 문법까지 선행해야 되냐라는 그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데 국어라고 하는 게 그 암기 파트가 있고 암기로 안 되는 파트가 있어서 암기로 안 되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독해하는 어떤 사고 과정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어떤 문제 안에서의 사고 과정에서 뭔가가 오류가 있으니까 오답이 난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사고 수정이 안 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3번인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읽어보기 귀찮으니까 바로 답지를 봐가지고 해설을 읽어봐요. 그러면 또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또 해설은 국어는 또 그냥 또 네이티브다 보니까 한국말이잖아요. 영어나 수학처럼 이렇게 이해가 어렵지가 않아요. 읽어보면은 아 맞다 아까 본문에 이거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못 봐가지고 2번이라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 사고 과정은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된 거고 내 사고 과정이 어디가 오류였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정답은 체크 안 하고 정답 난 2번이라고 했는데 좀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이 왠지 모르게 내가 헷갈렸던 3번일 것 같더라도 그럴 것 같더라도 일단 본문의 요 3번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본문에 어딘지를 알 거 아니에요. 거길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왜 2번은 안 되고 3번은 되는지 일단 1단계 일단 본문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정확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스스로.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1단계 한 지문이 돼야 돼요. 한 지문에서 오답이 다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아까 시간제고 문제 풀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번 문제 풀고 있어요. 정답이 3번인 게 확실해요. 근데 내가 4번 선택지는 정답은 아닌 건 알겠어. 왜냐면 3번이 확실하니까. 근데 4번 선택지는 본문에서 근거를 명확하게는 못 찾겠는 거야. 약간 모호한 거죠. 아 정답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근거 모르겠는 거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나만을 위한 살짝의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오답 해설할 때 명확하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이게 문제 풀 때는 기억할 것 같아도 채점하고 이러면 아까 내가 헷갈렸던 거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맞으면 일단 맞은 문제는 다시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답 해설할 때는 철저하게 조금 분석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독해를 정확하게 찢어 발려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풀 때야 뭐 시간 안에 어떻게든 풀어내는 게 연습이더라도 해설을 할 때는 찢어 발겨서 진짜로 다 수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맞을 것 같은 문제도 다 체크를 일단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일단 맞은 문제에 내가 체크했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틀린 문제에서도 내가 선택했던 선택지가 틀렸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스스로 찾아보고 정답을 찾을 때 근거를 들어서 아 이게 이래서 3번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찾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답 해설지를 피는 거예요. 빠단 말고 해설지를 펴요. 그러면은 내가 정확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얘는 정답이고 얘는 왜 아닌지를 다 맞는 문제 틀리는 문제 상관없이 다 찾았을 거 아니에요. 맞는 문제는 이제 제가 체크해놓은 헷갈리는 선택지만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근거로 들어놓은 제가 찾은 이 근거들이 맞게 찾은 건지, 그러니까 내가 맞았어도 맞게 맞은 건지, 틀린 문제 수정한 것도 내가 맞게 수정한 건지를 해설지를 보면서 체크하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맞은 문제인데 나는 틀리게 맞았던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맞은 문제도 사실 제가 맞게 맞은 건지 다 확인하는 성향이었었어요. 전 좀 완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힘들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만약에 힘든 친구다. 이 정도까지 하기 싫다 그러면은 맞는 문제도 그 헷갈리는 선택지 정도는 체크를 미리 해놓고 그것만 확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근거로 생각한 것이 일단 맞았는지
예, 그걸 다 일단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은근히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답지를 보고 읽어보고 내가 왜 잘못 본 거 찾은 건지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 답지를 보면서 이제 그때는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1단계인데요. 이 1단계만으로도 일단 애들은 벅차해요.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는 게 귀찮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보더라도 많은 애들이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2번이라고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3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3번에 일단 채점할 때 체크를 해놔요. 그럼 일단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아는 전제하에서 이제 본문을 다시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꼼꼼하게 묻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답을 근거를 찾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1단계만으로도 일단 제대로 실행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까지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이제 비문학 지문을 혼자 독학할 때, 비문학은 제가 독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사교육을 안 하고 독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교육을 하더라도 결국 비문학 같은 암기 영역이 아닌 파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습의 영역으로밖에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사교육에서는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본문에서 정의가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다 인풋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사교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서처럼 그런 방향성을 사교육에서 얘기해주고 그 실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서 얘들아 여기서는 괄호 열고 닫아봐. 이게 여기 지금 정의가 숨어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읽어보자.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뭔가 정리를 실제로 선생님이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사고 구술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국어교육 그 이론에서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애들은 문장이 어려우면 이해를 잘 못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행간의 의미랄까? 추론적 의미 같은 것들이 오지선다에 나오면은 본문에는 어쨌든 워딩 자체는 없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행간의 의미를 찾는 어떤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보여줘서 어쨌든 사교육에서 그걸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목표를 독해의 어떤 과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아무리 알려줘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1단계, 2단계 뭐 시간 재고 풀고 이거는 혼자 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고 이 자습을 하는 거든 아니면 그냥 혼자서 자습을 하는 거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암기 파트가 아닌 비문학이나 뭐 문학 같은 경우, 고전시를 제외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혼자의 이 과정을, 이 자습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고 이렇게밖에 성적을 올릴 수 없는 파트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나 수학처럼 그냥 학원에 묶어놓고 애를 그냥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코칭을 계속 해가면서 멱살을 잡고 이끌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또 혼자 망망대해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문제집만 풀고 있다? 그럼 방법이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이제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서 강사가 알려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과외나 학원에서 이제 애들 가실 때 하는 얘기를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방향을 제시밖에 못 해줘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문법이나 고전시 같은 암기 파트는 강사가 다 해줄 수 있지만 암기가 아닌 이런 트레이닝의 영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자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힘들다.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그 국어 문법 선행을 왜 해야 되냐, 뭐 문학 정리 함정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 또 자세하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1단계까지 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이것도 사실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들이 거의 대충 넘기지만 어쨌든 스스로 근거를 찾고 본문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고, 왜냐면 근거가 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물론 추론하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 아주 소수의 한 문제 정도를 빼고는 웬만한 오지성단은 다 본문에 근거가 있는데 그냥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말만 바뀐 거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래서 정답이 이거고 이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해설지를 통해서 내가 찾은 근거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라. 틀렸다면 해설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정확한 근거를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2단계까지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이제 재수하면서 혼자 이제 비문학을 이제 빠르게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학생일 때,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일 때 이 2단계가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이 2단계가 이제 흔히 그 사교육 시장에서 어려운 말로 많이 얘기하는 그 메타인지, 상위인지, 뭐 이렇게 초인지, 아주 그냥 말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걸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보통 문단 나누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고3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까지 한 반 정도 이어져 있어요. 엄청 지문이 길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이렇게 4문제가 정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번 문제 오답을 고치고 있었어요. 오답을 고쳤어요. 3번, 1번하고 3번 틀렸어. 그래갖고 이제 오답을 지금 1단계까지 다 고친 상황이에요. 2번, 4번은 맞았지만 맞게 맞은 건지도 다 확인했어요. 1단계까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단계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간이 부족했다 이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은 거의 뭐 있는 둥 마는 둥 문제를 풀어내야 했다. 그럼 내가 시간이 왜 부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시간이 들어갔지? 예시를 들은 거야, 예시를. 지문을 내가 늦게 읽었나? 아니야. 지문은 늦게 읽었던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아까 이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이 시간제고 풀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본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지? 전체적인 어떤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을 복귀하는 거라고요. 그게 2단계 메타인지를 쓰는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1번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딱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나는 그때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시간을 블랙홀처럼 썼던 거였죠. 그러면 이제 복귀라면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초반에 난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쉽게 풀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먼저 풀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나름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느낌을 한번 보는 거죠. 딱 문제를 읽었을 때 그래도 시간 들이면은 풀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드는 문제가 있고, 방금 이것처럼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걸려도 이게 풀어낼 수 있지, 퀘스천이 든다, 세모다, 요런 느낌 들면 앞으로는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라고 나만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지문이 특히 그랬는데, 법지문은 용어 자체도 너무 한자어가 막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길고 이해도 어려운데, 한 2문단 정도 읽고 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쏟아져 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서 머릿속에 꾸겨 넣었단 말이에요. 2문단에서 3문단 정도를 겨우 머릿속에 꾸겨 넣었어요. 너무 전문 용어가 많고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버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법지문이 예를 들어 그랬다. 실제로 제가 학생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읽고 내려가면은 벌써 여기 앞에 내용이 지금 정리를 겨우 시켜놨는데 머릿속에 요까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닌데 뭐 잘 안 나요.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꾸겨 넣고 인풋을 다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배경 지식이 없고 너무 전문 용어가 많고 너무 어려운 질문은 이걸 진짜 정직하게 여기까지 다 읽고 풀면은 이거 문제를 풀 때 너무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간 부족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 제시하고 넘어가는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고, 근데 두 번째 예시는 예를 들어 법지문인데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인풋을 넣었지만 이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돌아가서 읽는다 해도 기억은 못할 것 같다. 이거는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지나치게 정보가 많은 지문이고 누구나 그랬을 것 같다. 내가 뭐 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제 와서 쌓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뭔가 독해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경우가 제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어떻게 혼자 이제 복기를 해볼 때 어떤 이제 솔루션을 제시했냐면, 그러면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머릿속에 축적을 하고 인풋을 넣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한 문단 더 읽어 내려가면 버거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는 데까지만 딱 끊어 읽는 거죠. 끊어 읽고 오지선다 그 20 아까 제가 그 4 문제인데 5개니까 20개의 명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20개의 명제를 일단 읽은 데까지만으로 제낄 수 있는 거 다 제끼는 거죠. 다 제껴놔. 문제 번호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보기로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솔루션을 내봤어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솔루션 제시해보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시간 안에 풀었지만 오답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지문이어가지고 독해력으로 커버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기를 해본 결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다음에 또 연습을 할 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이런 비슷한 느낌의 지문을 만났을 때 저는 그때 그 솔루션을 한번 연습을 해봐요. 실제로. 그때 내가 제시했던 솔루션대로 한번 연습을 해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괜찮더라. 오답도 줄더라. 느낌이 더 편하고 뭔가 독해가 더 괜찮고 문제 푸는 게 더 쉽더라. 이러면 좋아. 오케이. 앞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 지문은 이렇게 하자. 라고 나만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막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서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거는 애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 자기만의 이런 복기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주관적인 복기도 있지만 좀 객관적인 복기도 약간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3번 문제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쨌든 뭐 정답 근거나 이런 객관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했어요. 근데 여기 2단계 메타인지에서 이제 뭘 하면 좋냐면은 내가 얘를 그래서 틀린 이유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1번을 할 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본문에 이 문장이 버젓이 나와 있었는데 3번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내가 이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게 버젓이 문장인데 그걸 찾아내지 못했거나 하여튼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 내용인 줄 알고 이게 틀린 건 줄 알고 내가 이거 잘못 골랐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본문에 버젓이 있는데 애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처음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돌아가서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틀리고 이런 경우 진짜 실제로 많거든요. 그럼 독해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거 풀 때 이거 기억 못했지? 난 최선을 다해서 인풋해서 읽는다고 했는데 왜 안 됐지라고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죠. 또 하나의 또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 학생 때. 여기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얘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뒷부분의 요 문장은 뭐 빨리 넘어갔다든지 대충 넘어갔다든지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기억 못하고 인풋하기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사고의 어떤 회로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런 식의 뭔가 그러니까 이 지문은 2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독해는 또 발생할 거거든요.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인풋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독해를 실패한 거죠. 그러면 독해 자체가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만의 어떤 솔루션을 내보고 다음 지문에 또 그런 느낌의 지문이 나타나면 또 거기다 한번 적용하고 연습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찾아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아니면 독해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문제가 그냥 어려웠던 거면은 뭐 딱히 복기를 할 것도 없겠지만 실제로 충분히 독해가 제대로 돼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여기서 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런 뭐랄까 1단계 1차원적인 어떤 내용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었는지를 이제 복기하는 거죠. 내 그 당시의 사고 회로를 이제 복기하고 나만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다음 지문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고 다음 지문에서 또 그런 걸 만나면 연습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자꾸 찾아 나가고 이러면 실제로 오답이 줄어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2단계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비문학이라든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학 같은 거
이게 문학은 고전시를 제외하고는 고전시는 해당이 안 돼요. 고전시를 제외하고는 다 암기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암기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트레이닝 영역이어서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내 사고 회로를 수정하는 방식. 그러려면 내가 이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었는지를 복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도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고 본문에 어떤 걸 근거로 이건 정답이고 정답이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지 또 확인해보고, 이런 꼼꼼한 과정. 1번은 약간 팩트적인 부분이고요.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는 연습이죠. 어쨌든 국어라고 하는 건 본문에 근거가 있는 걸 토대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2단계는 이제 사고 회로까지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적이 진짜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100%. 1단계까지만이라도 똑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2단계까지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그럼 이게 지문이 하나를 하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매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점점 빨라져가지고 저는 하루에 지문 3개씩 분석하는데도 2시간도 안 걸릴 때도 있었고요. 근데 운 좋게 조금 오늘은 너무 어려운 지문이 없는 날엔 더 일찍 끝나고, 오늘 좀 어려운 지문이 있었다 이러면 2시간 꽉 채워서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현대시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1단계는 이렇게, 2단계는 이런 과정. 암기 파트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빠뜨린 게 있나? 구체적으로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정의 뭐 가로 열고 닫고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읽어 내려가면서 요 문장에서 이건 이런 뜻이고 뭐 이렇게 시범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꼼꼼하게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인풋하면서. 근데 그 과정은 어쨌든 누군가가 실제로 보여주면 좋거든요. 그게 이제 사교육을 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은 그냥 해설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지문이 좀 쉽기도 할 뿐더러 이제 프린트로 모의고사 같은 거 나눠줘서 나간다 할지라도 이제 해설 강의를 해주시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의 사고구술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런 설명을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독학을 할 때. 사교육을 들으면서 독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 독학이란 표현은 안 맞는 것 같다. 사교육을 들어도 어쨌든 자습은 해야 되는 거니까. 자습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어떤 보여주는 과정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비문학 공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